어머니 수술비를 위해 아버지는 저를 짐꾼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신혼 첫날 밤 남편의 한마디에 경악했습니다. 모든 것은 서울 아산병원의 차갑고 하얀 복도에서 시작되었다. 의사 선생님이 막 어머니께 간 이식 수술비 1억 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신 참이었다. 나는 절박했다. 그때 아버지가 돈 봉투를 들고 도착하셨다. 아버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다. 아버지의 눈은 사랑이 아닌 계산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아, 난 이미 누군가의 계약금을 받았어. 결혼 안 하면 네 어머니는 반드시 죽는다. 심장이 멎었다. 아버지가 내 손에 쥐어준 구겨진 사진을 바라보았다. 노량진 시장에서 산 흉터투성이 짐꾼의 사진이었다. 아빠, 무슨 소리야?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어머니를 살려줘. 그냥 고개 끄덕이는 거야. 그 짐꾼은 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한다고.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1억 원에 내 인생을 걸었던 것이다. 짐꾼과 결혼하는 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옥은 정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비록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1월 어느 오후 삼청동에 있는 제 작은 찻집 앞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내리는 눈은 2년 전 그 추운 겨울날을 항상 떠올리게 했습니다. 32살에 제 삶을 아버지께 팔아넘긴 그날 말입니다. 모든 것은 서울 아산병원의 하얀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그 유리창 안에는 어머니가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떨어지려는 말은 나무십처럼 연약하고 나약했습니다. 간과 주치의가 방금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동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지영 씨,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이 간경화 말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응급간 이식 수술을 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귀가 윙윙 울렸다. 마음의 준비? 10년 동안 준비해왔다. 아버지가 파산하신 후로 이 가족의 짐을 짊어질 마음에 준비를 해왔다. 나는 철제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차가운 기운이 얇은 외투를 뚫고 살갗으로 스며들었다. 1억 원. 수술비가 1억 원이었다. 평생 상상도 못할 액수였다. 세 곳에서 동시에 일했다. 아침에는 설렁탕 집 서빙, 오후에는 쿠팡 배달, 새벽 3시까지 종로 술집 설거지. 하지만 모아둔 돈은 바닷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아버지 김씨가 나타났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돈? 아버지? 평생 강원랜드 카지노만 알고 지낸 남자. 전 재산과 내 집, 내 미래를 거기에 쏟아부은 남자.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을까? 지영아, 돈 있어. 네 엄마는 살렸어. 내 안도감은 1초도 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머뭇거렸다. 하지만 뭔가 해야 해. 내가 묻기도 전에 누구에게도 절해본 적이 없는 60살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 복도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그 행동은
의사의 말보다 더 무서웠다. 지영아, 실수로 누군가의 계약금을 받았어. 네가 결혼하지 않으면 네 엄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들은 네가 아내가 되기를 바라잖아. 네 엄마를 구해. 그냥 고개 끄덕인 거야. 나는 멍해졌다.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빠, 무슨 소리야? 결혼? 누구랑 결혼? 아버지는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좋은 사람이야. 아주 좋은 사람이지.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해. 이진군이라고 불려. 좀 나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얼굴에 흉터가 있어. 아버지는 떨면서 구겨진 EX3 크기의 사진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생선 비린내가 풍겨 나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더러운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뚱해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왼쪽 뺨에서 턱까지 길고 무서운 흉터가 있었다. 내 인생 32년 1억 원과 얼굴에 흉터가 있는 짐꾼을 대가로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았고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결혼은 이번 주말이야. 빨리 끝내고 싶어 하잖아. 수술비는 네가 고개를 끄덕이면 바로 낼 거야. 지영아, 실망시키지 마. 노량진에서 얼굴에 흉터가 있는 짐꾼과 결혼하는 건 지옥의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진짜 지옥은 그 싸구려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했던 날이었지. 내 결혼식은 사흘 후에 치러졌다. 강남의 호화로운 예식장이 아니라 금천구 하늘의 식장에서 공기가 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 방에는 아무런 설렘도 없었다. 오직 나, 김지영만이 생명 없는 인형처럼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화는 플라스틱 꽃병에 담겨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들이 내게 입으라고 준 웨딩드레스는 새하얀색이 아니었다. 누렇게 변해 있었다. 옷자락 근처에 작고 더러운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그것을 가렸다. 주변에는 친구가 없었다. 이모 한 분뿐이었다. 이모가 이곳에 온 것은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온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복도에서 이모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모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거침없이 울려 퍼졌다. 맙소사, 지영이 결혼식에 와 있잖아. 불쌍하네. 너무 예뻐. 아빠가 지영이를 팔아넘겼어. 노량진 시장. 짐꾼에게 시집 보내. 집안 망신이야. 귀울림이 멈췄다. 들었다. 모든 말을 들었다. 그 굴욕은 마치 뺨을 얻어맞은 것 같았다. 뺨에 새겨진 상처처럼.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얼굴이 붉어진 아버지는 정오부터 술에 취해 있었다. 이 장례식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던 건 어머니 수술비 1억 원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신랑이 나타났다. 이민준, 늦었다. 누군가에게 빌린 듯한 낡고 헐렁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시무룩해 보였다. 그리고 그 냄새가 났다. 3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강한 회 냄새, 노량진 수산시장 냄새, 사회자이자 주례사가 서약을 낭독했다. 마치 무표정하게 반지를 교환할 시간이었다. 그는 당황한 듯했다. 그는 내게 수수한 은반지를 끼워주었다. 나는 그의 손을 힐끗 보았다. 거칠었다. 굳은 살과 흉터투성이었다. 마치 육체 노동자의 손 같았다. 예식 내내 그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아래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저 사람 벙어리야? 손 좀 봐. 무섭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싸구려 화장은 내 얼굴에 떠오른 굴욕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어머니의 고통과 내 희생을 비웃고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던 남자, 내 남편, 그는 제대로 된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한 원망이 가슴을 맴돌기 시작했다. 차가웠다. 결혼식은 농담처럼 순식간에 끝났다. 곧 아버지가 신랑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90도로 절했는데 내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비. 남편, 이민준. 그냥 흥하고 소리를 질렀다. 목에서 차가운 소리가 났다.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가 내게 말을 건넨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데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가자. 웨딩카도 없었고 손을 흔드는 친구들도 없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던 낡고 주황색 택시에 탔다. 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 어시장 근처 퀴퀴한 고시원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고시원 하나 값도 안 했다. 낡은 택시가 금천구 일대를 빠져나갔다. 나는 그가 나를 교외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데려다 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차는 한강다리, 노량진으로 향했다. 나는 여전히 누렇게 변색된 웨딩드레스를 얇은 코트 안에 입고 있었다. 감히 울 수는 없었다. 내 눈물은 그 결혼식장에서 말랐었다. 택시는 주택가에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노량진 수산시장, 하역장, 바로 뒤편 텅 빈 진흙탕 공터에 멈췄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2월의 겨울, 영하 5도의 추위, 매캐한 생선의 냄새와 기계유 냄새가 뒤섞여 절망의 냄새가 났다. 남편, 이민준, 이 택시비를 냈다. 나는 그를 흘끗 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어 요금을 냈다. 그는 내 유일한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턱을 획 돌려 녹슨 컨테이너들을 가리켰다. 사람들이 물건을 운반하는 데 쓰는 컨테이너 말이다. 저기 집이야. 7호실. 나는 멍해졌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고시원이 떠올랐다. 퀴퀴한 지하실이 떠올랐다. 하지만 컨테이너라니? 그는 7호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바깥보다 더 차갑게 뿜어져 나왔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금속 상자였다. 온통 금속 상자였다.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방구석에 얇은 담요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냄비에 쓰는 미니 가스레인지 하나, 그리고 더러운 작업복 몇 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TV도 컴퓨터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화장실은 어디야? 그가 어둠 속을 가리켰다. 공공장소 50m 거리에 있어. 그때 내 인내심이 무너졌다. 32년의 인내심이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10년 동안 일했다. 그리고 오늘의 희생, 모든 게 터져나왔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가방을 던졌다. 안 돼! 난 여기 안 살아. 내 집이 아니라고. 거짓말쟁이야. 아버지께 무슨 약속을 한 거야? 1억 이 철제 상자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너 차라리 날 죽이겠다는 거야. 나는 컨테이너 방 한가운데 섰다. 나는 32살이었다. 작은 디자인 숍을 여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에 있었다. 생선 냄새가 나는 짐꾼과 함께. 이게 우리 엄마 목숨의 대가라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고함쳤다. 그가 화를 낼 줄 알았다. 그가 나를 때릴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민주는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방 안의 희미한 노란 불빛 속에서 그의 뺨에 난 흉터가 살짝 꿈틀거렸다. 그의 눈은 화가 나지 않았다. 그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뭔가를 던졌다. 휴대전화였다. 낡은 삼성, 폴더폰. 10년 전에 사람들이 쓰지 않게 된 그런 종류였다. 아빠한테 전화해. 그는 여전히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한테 1억 원 다 썼는지 물어봐. 나는 얼어붙었다. 아니면 그는 씩 웃었다. 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썼어?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귀가 멍멍했다. 아빠가 알고 있었다고? 아빠가 도박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는 그냥 짐꾼이 아니었다. 그 결혼식 밤, 노량진의 차가운 철제 상자 안에서 그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금속 상자의 가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웨딩드레스를 벗고 낡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다. 하나뿐인 여행 가방을 마치 허술한 방패처럼 내 앞에 섰다.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 밤, 흉터투성이 짐꾼과 함께 아버지가 나를 팔아넘겼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돌려줄 때가 되었다. 컨테이너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누군가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다. 컨테이너 문이 귀청이 터질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근처 공중목욕탕에 샤워를 하러 갔다. 비린내가 사라지고 싸구려 비누 냄새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공기가 탁했다. 무섭도록 조용했다. 그는 미니 가스레인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붙였다. 쉬익하는 가스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작고 더러운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뺨에 난 흉터를 바라보았다. 숨을 크게 쉴 수가 없었다. 물이 끓고 있었다. 그는 물을 종이컵에 부었다. 사람들이 맥심 커피를 마실 때 쓰는 갈색 종이컵 같은 컵이었다. 그는 그것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마셔. 차가워.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의 몸짓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나는 떨렸다. 감히 받을 수가 없었다. 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돈, 수술비. 아버지가 이미 가져갔잖아. 난 더 이상 너한테 갚을 게 없어. 제발.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알아. 1억 원. 그는 한숨을 쉬었. 그의 입에서 하얀 연기가 흘러나왔다. 방이 너무 추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 아버지는 나한테 1억 원 빚진 게 없잖아. 숨이 멎었다. 3억 빚졌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거든. 가슴이 누군가 쥐어짜는 것 같았다. 3억? 그는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1억은 수술비야. 나머지 2억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는 너를 명동의 다른 채권자에게 주려고 해. 사채업자 말이야.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너를 어시장에서 일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것들 하게 할 거야. 귀가 멍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끔찍한 말을 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말이었다. 그에게 말했지. 나랑 결혼하는 게 낫다고. 적어도 그것들 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이 결혼은 가짜야. 계약이야. 네 아버지가 너를
두 번째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보호한다고? 내 아버지에게서? 누더기 작업복을 입은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결혼 계약서? 그가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나는 여전히 멍하니 있었다. 하지만 아까 내게 던졌던 삼성 폴더폰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휴대폰을 꺼냈다. 스마트폰이었다. 새 제품이었다. 삼성 갤럭시 S 시리즈 최신형이었다. 그는 번호를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다. 더 이상 쉰 목소리나 뚱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맑고 차갑고 강렬했다. 김 변호사님? 이민준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김지영 씨에게 재산보호와 특별감독 서류를 준비하게. 네, 지금 당장 서초동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다. 컨테이너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변호사? 서초동? 자산보호? 노량진 시장? 짐꾼? 누구? 인가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차가운 컨테이너 안에서 이민준 변호사의 마지막 말에 잠이 들었다. 김 변호사, 서초동, 재산보호. 내가 아직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벌써 아침이었다. 오전 6시. 그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옷 갈아입어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깨끗했다. 어제 입었던 옷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옷을 고쳐 입으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다. 우리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나섰다. 어시장 직원들이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짐꾼이 씨의 신혼인 나를 호기심과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새까만 제네시스 G80이 우리 바로 앞 진흙투성이 녹슨 땅 위에 주차되어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짐꾼이 씨에게 그런 경의를 표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그 칭호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문을 열었다. 나는 차에 올라 고급차에 앉았다. 진짜 가죽 냄새, 고급 향수 냄새, 이 모든 게 몸에 달라붙는 비린내와는 정반대였다. 차는 노량진을 벗어나 서울 도심으로 향했다. 서초동에 들렀다. 법원과 국내 유수의 로펌들이 모여있는 동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우리는 곧장 현대식 오피스 빌딩 20층으로 향했다. 김 변호사 사무실. 고급스럽고 미니멀하면서도 강렬한 곳이었다. 나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았다. 노량진 시장의 비린내가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듯했다. 이 회장님? 어제 짐꾼? 무슨 일이야? 또 잔인한 농담인가? 똑똑한 눈썰미를 가진 김 변호사는 내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김지영 씨, 그녀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회장님께서 아버님께 3억 원의 빚을 전액 변제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김 씨는 당신의 삶에 개입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이어가며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 회장님께서 모든 병원비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아산병원 VIP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아버님은 도박중독 치료센터에서 감시받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몽유병 환자 같았다.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아버지를 보내달라고, 3억 원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이건
이 회장님의 파일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손이 떨리며 파일을 열었다. 첫 페이지. 이민준, 해동부동산 투자펀드 회장, 노량진, 수산시장 전체의 소유주.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짐꾼 이 씨가 그 시장 전체의 소유주였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부동산 투자자 중 한 명이었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다. 그의 뺨에 난 흉터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는 힘에 쌓여 있었다. 내가 결혼한 남자는 짐꾼이 아니었다. 그는 그 시장 전체의 주인이었다. 그는 나를 아버지로부터 3억 원으로부터 그리고 암흑으로부터 구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왜 짐꾼으로 일했을까? 그리고 왜 빚과 부끄러운 과거만 있는 나를 선택했을까? 이민준이 일어섰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가자. 그는 나를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차가운 컨테이너 안에서 이민준의 마지막 말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벌써 아침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멍했다. 오전 6시였다. 그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옷 갈아입으세요. 변호사 만나러 가요.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깨끗했다. 어제 입은 옷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옷을 고쳐 입으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다. 우리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나섰다. 어시장 직원들이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짐꾼 이 씨의 신혼인 나를 호기심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새까만 제네시스 G82 우리 앞 진흙투성이 녹슨 땅 위에 멈춰섰다.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굽혔는데 짐꾼이 씨에게 그런 존경심을 보인 적은 없었다.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열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 고급차에 앉았다. 진짜 가죽 냄새, 고급 향수 냄새, 이 모든 것이 내 몸에 달라붙는 비린내와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차는 노량진을 벗어나 서울 도심으로 향했다. 서초동에 들렀다. 한국 최고의 법원과 로펌들이 즐비한 동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우리는 곧장 현대식 오피스 빌딩 20층으로 향했다. 김 변호사 사무실. 고급스럽고 미니멀하면서도 강렬한 분위기였다. 길 건너편에는 서울 가정법원이 보였다. 나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았다. 노량진 시장의 비린내가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이 회장님? 어제 짐꾼? 무슨 일이야? 또 잔인한 농담인가? 김 변호사는 예리하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으로 내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김지영 씨입니다. 그녀가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회장님께서 아버님께 3억 원의 빚을 전액 변제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김 씨는 당신의 삶에 개입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리며 말을 이었다. 이 회장님께서 모든 병원비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아산병원 VIP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아버님은 현재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서 보호받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생각했다.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아버지를 보내달라고, 3억 원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이 회장님의 파일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십니다. 손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펼쳤다. 첫 페이지. 이민준. 해동부동산 투자펀드 회장. 노량진 수산시장 전체의 소유주. 나는 깜짝 놀랐다. 짐꾼이 씨가 그 시장 전체의 소유주였다.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부동산 투자자 중 한 명이었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다. 뺨의 흉터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는 힘으로 가려져 있었다. 내가 결혼한 남자는 짐꾼이 아니었다. 그는 그 시장 전체의 주인이었다. 그는 나를 아버지로부터 3억 원으로부터 그리고 암흑으로부터 구해냈다. 하지만 그는 왜 짐꾼으로 일했을까? 그리고 왜 빚과 부끄러운 과거만 있는 나를 선택했을까? 이민준이 일어섰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가자. 그는 나를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산병원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VIP실에 계셨다. 넓은 방에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다. 어머니는 거기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붉고 건강해 보였다. 병원 전담 간호사가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약했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위 지영이 정말 은인이야. 네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날 줄은 몰랐어. 고급 식당에서 전복죽까지 보내줬잖아. 나는 눈물을 삼켰다. 나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민준이가 자영업자라고 했다. 나는 내가 팔렸다고 말할 수 없었다.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구원받았다. 어머니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나는 낯선 사람의 돈에 의지하며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다. 전복죽은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숨기려 애썼다. 병원에서 나오자 민준이의 전속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이고 제네시스 G8 신문을 열어주었다. 차 안에 앉아있는 나는 마치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민준이가 만들어 놓은 황금우리에 살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3억 원짜리 사치품이었다. 운전기사에게 청담동 SSG 푸드마켓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강남의 슈퍼리치들만 가는 곳이었다. 어머니께 신선한 과일을 사드리고 싶었다. 비싼 한국산 딸기 한 상자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 지영, 이 여자 사촌 동생이었다. 하얀 푸드를 데리고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금천구 결혼식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놀렸던 바로 그였다. 나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내가 입고 있는 드레스, 민준의 블랙카드로 산 드레스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경멸로 가득 차 일그러져 있었다. 오, 지영아, 너 레벨업이 엄청 빨랐구나. 그 짐꾼을 잘 돌봐줬구나. 응? 그녀는 마치 더러운 말인 것처럼 남편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나는 굳어졌다. 그녀가 여전히 나를 상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사회의 경멸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었다. 내가 먼저 가.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내가 돌아서자 그녀가 내 친구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내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다. 저 여자, 걔 아버지가 빚 때문에 노량진 짐꾼이랑 결혼했어. 대박 났나 봐. 더러운 돈, 더러운 돈. 나는 슈퍼마켓에서 뛰쳐나와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나는 분장실로 달려가 민준의 카드로 산 브랜드 옷들을 바라보았다. 입고 있던 비싼 드레스를 찢어발겼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수산시장을 벗어났지만 청담동보다 더 멸시의 악취가 진동하는 듯했다. 나는 보호받기 위한 것이라 해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었다. 새로운 한은 내가 팔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엄성이 짓밟혔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영혼을 구해야 했.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영혼을 구해야 했다. 나는 민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숨 쉴 수 없었다. 공기는 너무 맑고 조용했다. 청담동에서 느꼈던 굴욕감이 나를 잠에서 깨웠다. 이민준의 동정과 돈으로 먹고 사는 비싼 장식품, 보호받는 상품이 될 수는 없었다. 그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거의 자정이었다. 그가 들어왔다. 여전히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생선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그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테이블로 가서 신한 블랙카드를 내려놓았다. 내 브랜드 옷과 어머니 건강 보조식품을 살 때 사용했던 카드였다. 이제 쓸 수 없어. 민주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의 잔에서 차가운 물을 따라 주었다. 뭘 원하는 거야? 일하고 싶어. 3억 원 갖고 싶어. 생각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꿈이 있어. 디자인 공부했어. 민주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무표정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디자인? 그는 비웃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빚을 갚는다고? 뭐로? 네 디자인 꿈으로? 삼청동 월세가 얼마인지 알아? 10년째 실직 중이잖아. 그는 나를 향해 고통스러운 말을 내뱉었다. 마치 바람 피우는 남편들이 희생된 아내를 모욕하기 위해 쓰는 세련된 욕설 같았다. 너는 더 이상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 더 이상 쓸모없어. 그 말은 사촌의 빈정거림보다 더 나를 찔렀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32살이었지만 마치 50살 된 아주머니 같았다. 경험도 없었다. 식당에서 일하느라 거친 손만 남았다.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 그는 키가 크고 힘차게 일어섰다. 세상은 영화 속 세상과 달라. 산채로 잡아먹힐 거야. 넌 여기 남아서 엄마를 돌봐야 해. 그게 나한테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의 경멸은 내 안의 궁극적인 한을 자극했다. 평생 경멸을 견뎌온 여자를 깨우는 것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32년 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담아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쳤다. 네가 틀렸어. 내가 아버지 같을 줄 알아? 받을 줄만 알면서 갚을 줄은 모르는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그의 뺨에 난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내가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삼청동은 필요 없어. 예, 나는 밑바닥부터 시작할 거야. 너,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그곳에서. 나는 그의 더러운 옷을 똑바로 가리켰다. 노량진 시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손으로. 그리고 갚겠습니다. 날 살 수 없어요. 내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제네시스 G80을 타지 않고 버스를 탔습니다. 가장 굴욕을 당했던 곳, 노량진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32살의 취업준비생으로서 그곳에 갔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노량진으로 돌아갔다. 민준의 멸시와 그 밖의 가짜 상류 사회에 보답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장 디자인 가게를 열 수는 없었다. 진짜
전쟁에 대해 배워야 했다. 스승이 필요했다. 나는 시장의 건어물 코너로 갔다. 오징어와 멸치 냄새가 강했고 바닷물 냄새가 뒤섞였다. 나는 내가 아는 심지어 이민준 회장조차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무어 씨의 가게로 갔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 어시장에서 가장 권력 있는 인물이었고 이곳에서 수많은 부침을 겪었던 사람이었다. 본명이 박선영인 무어 씨는 낡은 의자에 앉아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계산기가 아니라 볼펜을 사용하고 있었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나는 90도로 허리를 굽혀절했다. 절대적인 존경의 표시였다.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민준이 카드로 산 아마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비웃었다. 대통령님?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긴 냄새나고 조끼 더럽혀요. 한남동으로 돌아가세요. 그녀의 말은 청담동 사촌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경멸은 여전히 경멸이었지만 차원이 달랐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안녕하세요, 삼촌. 저 삼촌께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요. 무오. 이 부인은 책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손을 테이블에 얹고 톡톡 두드렸다. 일자리? 대통령이 월급 안 준다고? 아니면 돈 쓰는 게 지겹니? 저 배우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무오. 이 부인은 입술을 오므렸다. 뭘 배우라는 거야? 생선 손질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나는 알았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대학 졸업생으로서 펜트하우스 거주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했다. 이를 악물었다. 전에는 심지어 아버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했다. 나는 어시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삼촌, 제발요. 저는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제 삶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뭐든 괜찮아요. 저는 공짜로 해드릴게요. 제발, 삼촌,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말은 오징어와 멸치의 강한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다. 나는 무릎을 꿇고 서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김지영이 아니었다. 무어, 이 씨는 웃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내 굴욕감과 절망을 꿰뚫어 보았고 마침내 내 결의에 닿았다. 공짜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시장에서 공짜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녀는 더러운 스티로폼 생선 상자 더미를 가리켰다. 진흙과 이끼로 뒤덮인 상자는 비린내가 났다. 그거 치워. 시급 1만 원. 할 수 있으면 해. 안 되면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서 울어. 나는 일어섰다. 1만 원은 필요 없었다. 이 여자의 존중이 필요했다. 걸레를 집어들었다. 디자인 공부를 했던 내 손은 냄새. 나는 스티로폼 상자 더미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삼청동이나 한강은 생각하지 않았다. 내 변신이 시작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무어, 부인을 정복해야 한다고. 이민준을 정복해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고. 나는 일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 나는 노량진 시장 건어물 코너에 있었다. 멸치 분류, 오징어 포장, 장부 기록하는 법을 배웠다. 차가운 바닷물과 소금 때문에 손은 갈라지고 아팠다. 다른 상인들은 한때 회장 부인이라고 불렸던 나를 동정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저 부인 좀 봐. 사흘 만에 연기하는 게 지겨워졌나 봐. 라고 속삭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연기하지 않았다. 무어 부인은 항상 나를 지켜보았다. 나를 칭찬하지 않았. 민주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이씨 짐꾼처럼 차려입고 시장에 왔다. 그는 나에게 말을 걸지도 내 일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의 규칙이었.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내가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았다. 따뜻한 맥심, 커피 한 캔, 생선통 바로 옆에 그가 지나갔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러고 나서 무오이 부인에게서 첫 5만 원을 받았다. 지폐는 구겨져 있었고 생선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돈은 그 블랙카드보다 더 귀했다. 내 돈이었. 내가 직접 번 돈이었다. 그런 자만심을 느끼던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 나타났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도박 재활원을 나왔다. 민준이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여전히 탐욕스러웠고 여전히 독선적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스티로폼 상자를 닦느라 구부정하게 서 있는 나를 보았다. 더 이상 도박 중독이 아니라 사위의 재산에 중독된 것이다. 아버지는 날카롭고 굴욕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사위가 회장이라고. 어떻게 감히 내 얼굴을 더럽혀? 날 모욕하는 거야?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걸어왔다. 재활원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갔는데 네가 여기 와서 내 얼굴을 더럽히고 있잖아. 돈 내놔. 민준이 준 카드 내놔. 그는 내 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생선통에 더러운 물이 그의 깨끗한 옷에 튀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야. 꺼져. 난생 처음으로 나는 그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멍해졌다. 그때 무어 부인과 민준이 걸어 나왔다. 무어 부인이 소리쳤다. 경비원, 이 주정뱅이를 내 시장에서 끌어내. 민준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겁쟁이를 바라보는 회장의 눈이 아니었다. 실망으로 가득 찬 끔찍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이었다. 아버지는 끌려갔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내 이름을 부르며 위협했다. 그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 탐욕스러운 괴물이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돈이 있었고 결의도 있었다. 아버지는 굴욕감을 느껴 더욱 악랄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 아산병원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귀빈실에 계셨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널찍한 방이었다. 어머니는 거기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붉고 건강해 보였다. 병원 전담 간호사가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는데 목소리는 약했지만 행복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셨다. 그는 심지어 어머니를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전복국을 보내주기까지 했다. 나는 눈물을 삼켰다. 나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민준이가 자영업자라고 했다. 내가 팔렸다고는 할 수 없었다.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구원받았다. 어머니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나는 낯선 사람의 돈에 기대어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전복국을 먹을 용기가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숨기려 했었다. 어머니의 삶에 대한 안도감은 내 존엄성의 굴욕에
삼켜졌다. 병원에서 나오자 민준의 전속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여 제네시스 G80의 문을 열어주었다. 차 안에 앉아있는 나는 마치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민준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우리 안에 살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3억 원짜리 사치품이었다. 운전기사에게 청담동 SSG 푸드마켓에 가자고 했다. 강남의 슈퍼리치들이나 가는 곳이었다. 어머니께 신선한 과일을 사드리고 싶었다. 비싼 한국산 딸기 한 상자를 고르던 중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 지영. 이 여자 사촌 동생이었다. 하얀 푸드를 데리고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금천구 결혼식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놀렸던 바로 그 사촌이었다. 내가 G80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내가 입은 드레스를 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경멸로 가득 찼다. 오, 지영아. 빨리 일어났구나. 그 짐꾼 잘 돌봤겠지? 그녀는 마치 더러운 말인 것처럼 남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여전히 나를 상품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사회의 멸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내가 먼저 갈게.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손이 떨렸다. 돌아보는데 그녀가 내 친구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내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큰 소리였다. 저 여자. 걔 아버지가 빚 때문에 노량진 짐꾼이랑 결혼했어. 대박 났나 봐. 더러운 돈, 더러운 돈. 나는 슈퍼마켓에서 뛰쳐나와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민준의 카드로 산 명품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며 서둘러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입고 있던 비싼 드레스를 찢어발겼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산시장을 벗어났지만 청담동보다 더 멸시의 악취가 진동하는 듯했다. 나는 보호받기 위해서라 해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었다. 새로운 한은 팔려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엄성이 짓밟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나는 내 영혼을 구해야 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영혼을 구해야 했다. 나는 민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녹음된 아버지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는 친족 관계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깨뜨렸다. 그는 서울 주간지에 추문이 퍼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팠을 뿐이었다. 스캔들이 터질 위기에 처했다. 이민준 회장이 정신병을 앓고 가난한 척하며 아내를 가택연금하고 있다는 소식이 네이버와 유튜브에 유출되면 해동투자의 주가는 폭락하고 심지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노량진 시장 바로 앞 무어 씨의 사무실. 생선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곧 내려질 결정은 수조원의 가치가 있었다. 서초동 출신의 김 변호사는 우아한 샤넬 슈트를 입고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치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진짜 작전실이었다. 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면서도 불안감이 가득했다. 회장님, 타블로이드 신문은 명예훼손으로 김 변호사는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뉴스가 당신의 명예를 훼손할 겁니다. 무어 씨는 거친 나무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저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들 마치 굶주린 거머리 같아요. 목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변호는 죽음입니다. 민준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니요. 저희는 기자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바로 여기 노량진 시장에서요. 제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죠. 김 변호사는 어리둥절해했다. 무엇 씨는 수긍하는 듯 미소 지었다. 민주는 권위의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가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증거를 공개할 거야. 그리고 고소할 거야. 기자는 아니고 김 씨를 고소할 거야. 협박죄로, 그리고 사기죄로 그들의 스캔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죽일 거야.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지영 씨, 준비 되셨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파트너였다. 나는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계획은 완벽하지만 더 치명적인 타격이 필요해요.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아버지, 당신께 3억 원 빚진 게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말했잖아요. 명동의 깡패들, 당신 어머니를 죽인 원수에게 나를 팔아넘길 계획이었다고요. 모두가 멍해졌다. 민준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극도의 존경심이 섞인 놀라움을 보았다. 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핵심 증인입니다. 단순히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20년 전 어머니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최 회장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진짜 적을 물리칠 겁니다. 계획은 정해졌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계략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그 비열한 계략을 이용해 이민준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진짜 적을 물리칠 가장 중요하고 마지못해 증인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이야기를 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살인 사건의 산 증인이 되려는 줄도 모르고요. 존엄을 짓밟힌 자들의 복수. 이 작전은 권력 제네시스, 법서 초동, 그리고 세상 물정 노량진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오전 6시 노량진 수산시장. 오늘은 생선 냄새와 상인들의 소음만이 아니었다.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YTN, JTBC, 심지어 주요 뉴스 채널까지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수산시장 마당에 가득 들어찼다. 그의 한국에서 가장 큰 기자회견은 호화로운 신라호텔이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낡고 냄새나는 곳에서 열렸다. 기자들이 들고 있던 캐논과 니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와 눈이 부셨다. 나는 임시변통으로 만든 나무 단상에 서 있었다. 시끄러운 소음에 귀가 멍멍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타블로이드 신문기자와 이모가 군중 속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했다. 이민준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이씨 증권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이미 깨끗이 세탁돼 있었다. 그의 뺨에 난 흉터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흔들림 없이. 그는 카메라 숲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지만 묵직했다. 네, 저는 이민준입니다. 해동투자펀드 사장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짐꾼 이입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명동에서 사채업자들의 손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은 고요했다. 진실이 드러났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그 상처에 대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20년 후 그들은 다른 여자에게도 같은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김 씨가 그녀를 그들에게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내 목소리는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재벌 마누라도 도박꾼 딸도 아니었다. 나는 김지영이었다. 저는 김지영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수술비로 1억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님은 저를 지옥에서 구해내려고 3억 원에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 계약입니다. 절박함과 연민에 기반한 계약입니다. 이제 증거가 드러날 시간이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버지가 언론을 협박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버지 차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다. 흐릿했지만 아버지가 명동에서 조폭들과 만나 저를 팔아넘기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다. 장내가 폭발했다. 카메라 소리, 비명 소리.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군중 속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고모에게 수갑을 채웠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경찰이 제가 제공한 증거 덕분에 아버지와 명동 갱스터 최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버지는 체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광분하여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실과 법에 의한 복수였습니다. 제가 굴욕을 당했던 곳이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흥분과 만족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드디어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를 향한 여정은 마침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막을 내렸다. 내 재판은 단순한 나만의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존엄을 팔아넘긴 모든 여성들의 희생과 탐욕의 재판이었다. 법원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아버지, 기자, 사촌뿐 아니라 20년 전 이민준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마피아 조직을 운영했던 최 회장도 참석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무호 이 여사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내 손을 꽉 잡고 따뜻한 동정심을 전했다. 민주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엄격하고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경찰에 연행되어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애원하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가 감옥에서 수백 통의 사과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통도 읽지 못했다. 아버지의 이기심은 부성애의 한계를 넘어섰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오직 연민만이 느껴졌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증언하며 모든 책임을 최 회장에게 돌리고 강요와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비웃으며 빚을 갚기 위해 자진해서 자식을 팔았다고 했다.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 내 차례였다. 증인석에 섰다. 강제 혼인날, 컨테이너 하우스 사건, 심지어 아버지가 나를 명동 조직에 팔아넘기겠다는 제안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저 진실이 크고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랐다. 사촌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고 사회봉사를 강요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씨, 사기, 납치, 부성에 져버린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징역 15년.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나서 최 회장, 살인죄, 범죄, 조직, 운영죄, 무기징역형 선고. 민주는 눈을 감고 눈물을 뺨에 흘렸다. 나는 알았다. 그의 어머니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에 들었다는 것을. 법의 복수였다. 흥분과 만족감이 법정 전체에 퍼졌다. 대부분 중년 여성인 방청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정의에는 대가가 따른다. 아버지는 끌려가시며 지영아,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용서는 내 일이 아니다. 법의 일이다. 재판이 끝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섰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웠다. 내가 결혼했던 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눈이 내렸지만 그것은 절망의 하얀 눈이 아니었다. 해방의 하얀 눈이었다. 1년 후, 봄, 1년이 흘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이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어머니는 완쾌하셨고 아버지는 복역 중이며 최 회장은 무명 생활을 마감했다. 민준의 회사 해동재단은 번창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김지영이 아니다. 나는 김 사장, 김 이사이다. 무엇이의 지도 아래 건어물 창고를 확장하여 신설 노량진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 중 한 명이 되었다. 신한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다. 통장 번호는 더 이상 5만 원이 아니다. 1년간의 노력 끝에 3억 원을 모았다.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나는 통장을 대리석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전액 갚았습니다. 민주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는 수첩을 보고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첩을 뒤로 젖혔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나는 값을 치러야 했다. 내 자존심이었다. 그때 그가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혼 서류였다. 김지영, 계약은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진지했다. 적은 벌을 받았어. 네 아버지는 더 이상 너를 해칠 수 없어. 네, 어머니는 건강해. 그리고 너는 빚을 다 갚았어. 이제 자유로워. 원한다면 여기에 서명해.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마치 두 명의 룸메이트처럼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다. 나는 시장에서 일했고 그는 회사에서 일하며 가끔은 시장을 관리하는 짐꾼 행세를 했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내가 자유로워졌다고 말한다. 너는 아직도 나를 계약자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배신이 아니었다. 새로운 내가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였던 유대감을 잃은 상실감이었다. 민주는 창밖으로 한강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모든 게 거래처럼 여겨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같은 상처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다른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나는 펜을 들었다. 사람들은 내가 서명할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걸 알았다. 무거운 과거를 가진 남편 없이 자유와 더 나은 삶을 되찾기 위해 서명하는 거였.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아주 잘게 찢어 대리석 탁자 위에 던졌다. 몰라.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민준.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내게 거짓말한 적 없는 건 너뿐이야. 내 선택을 존중하는 건 너뿐이야.
그리고 나는 서명하지 않을 거야. 내 자유는 이 이혼 서류에 있는 게 아니야. 남기로 한 결정에 있어.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뺨에 난 상처가 더 이상 무섭게 보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가 웃는 걸 봤어요. 진짜 미소였죠. 그가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뺨에 난 흉터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가 웃는 걸 봤어요. 진짜 미소였죠. 그가 걸어와 나를 꽉 껴안았어요. 그가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뺨에 난 흉터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가 웃는 걸 봤어요. 진짜 미소였죠. 2년 후, 봄, 2025년 11월 어느 오후,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삼청동에 있는 내 찻집 앞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2년이 흘렀. 나는 더 이상 노량진에서 팔려나갔던 여자가 아니다. 나는 꿈을 이루었다. 민준의 회사 이름이기도 한 해동이라는 찻집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고급 건어물을 판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신 어머니는 내 브랜드인 김지영으로 선물 상자를 포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계셨. 은퇴하신 무엇이는 단골 손님이었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김 변호사와 체스를 두었다. 가끔 무엇이는 김 변호사가 체스를 못 둔다고 야단을 친다. 인생은 단순하고 아름답다. 나는 결코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독립심과 평화를 찾았다. 돈거래가 아닌 관계에서 사랑하는 법, 신뢰하는 법을 배웠. 그때 편지가 도착했다. 교도소, 우체국이었다. 아버지였다. 잘 지냈다며 일찍 풀려날 수 있다고 했다. 사과하며 나를 보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진정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걸어왔다. 편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받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영아, 그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는 구원받은 어머니의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족은 여기 있어. 그것이 마지막 사이다였다. 악당은 잊혔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제 더 오래되어 보이는 제네시스 G80이 밖에 주차되어 있었다. 민준이 차에 올랐다. 그는 정장이나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일요일이야.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뺨에는 마치 승전 메달처럼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랑 북한산 등산 가기로 약속했잖아. 어머니 말씀으로는 네가 너무 일만 한다고 하더라.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 나는 다른 어떤 부드러운 손보다도 이 손의 굳은 살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돈 때문에 팔려나갔다. 그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유일한 사람에게 나를 팔아넘겼다. 나를 지옥에서 구해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나는 돈 때문에 팔려나갔다. 하지만 결국 나는 내 삶을 되살리는 법을 배웠다. 열심히 일하고 용서하고 정의를 통해 혹시 가장 잔혹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의와 평화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가입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행복은 항상 스스로를 위해 맞서는 여성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